안녕하세요. 나는 글을 읽습니다의 카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기주 작가님께서 쓰신 언어의 온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의 존재.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 카마쿠라에서 평범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세 자매는 15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접한다. 자매는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동생 스즈와 어색하게 대면한다. 다름 아닌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하지만 자매는 나이에 비해 의젓한 스즈를 보는 순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스즈,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래?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갯내음이 가득한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행복을 찾아가는 네 자매의 사연을 그렸다. 영화에는 유독 밥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유가 있다. 자매가 즐겨 먹는 멸치덮밥, 해산물 카레는 아버지와 나누었던 추억이 서려 있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음식이다. 세련되게 말하면 소울푸드, 정감 있게 표현하면 그리운 맛이라고 할까.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유독 맛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 대학 시절 학교 쪽문에서 호호 불어가며 먹던 칼제비, 칼국수와 수제비를 섞은 국수, 푸짐함이 그립고 이거 다 비워야 키 큰다며 할머니가 만들어준 콩국수의 맛도 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런 음식 곁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음식을 맛보며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그 음식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라 함께 먹었던 사람과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리운 맛은 그리운 기억을 호출한다. 영화 속 세 자매는, 네 자매는 식탁을 마주하고 음식을 먹는 과정을 통해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미각과 추억을 되살려낸다. 그 기억은 자매를 단단히 결속한다. 그들이 이런저런 일로 티격태격 다투면서도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암암리에 닮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실에서도 부재의 존재가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경우를 덜어 경험하게 된다. 몇 해 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친구 녀석이 최근 술자리에서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식구들이 모여서 외식을 했어. 그런데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멸치볶음이 나온 거야. 그걸 보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눈물을 쏟았어. 그랬구나. 그런데 왜? 아버지가 생전에 멸치볶음을 정말 좋아하셨거든. 아, 아버지는 멸치볶음만 있으면 자리에 앉기 무섭게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곤 하셨어. 그 생각이 나서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길가의 꽃. 오래전 기억이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에 직장 동료가 회사 앞 화단에 핀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쁜데 우리 조금만 꺾어갈까? 그가 꽃을 낚아채려는 순간 경비 아저씨가 끼어들었다. 아니, 멋들하는 건가? 꽃을 왜 꺾어?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 송이만 꺾어갈게요. 그냥 지나가며 보도록 하게. 네? 왜요? 이 꽃은 여기 이 화단에 피어 있어서 예쁜 건지도 몰라. 주변 풍경이 없다면 꽃의 아름다움이 반감될 걸세. 그러니 꺾지 말게. 책상 위에 올려놓는 꽃은 지금 보는 꽃과 다를 거야. 진짜 사과는 아프다.
한기주 씨,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하는 방법은 없어요. 드라마 파리의 연인 중. 언젠가 별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 장면에서 속이 뜨끔했다. 화해의 손을 제때 내밀지 않고 자존심만 세우다가 갈등에 앙금을 남긴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기자 시절 사소한 다툼으로 불편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다. 돌아지기 전에는 꽤 돈독한 사이였지만 자존심 탓인지 먼저 잘못을 시인하려 들지 않았다. 나도 그 선배도.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자실에서 마주친 선배는 빨간 사과 하나를 건네주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나는 벌겋게 달아오른 선배의 얼굴과 사과의 색깔이 꽤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입을 삐죽 내밀며 잠시 사과를 바라봤다.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각사각 한 입 베어 먹었다. 상큼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사과를 먹고 헤아려 봤다. 선배는 왜 뜬금없이 사과를 건넨 것일까? 아차, 선배의 메시지는 단순했던 것 같다. 그는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다. 다만 쑥스럽다는 이유로 그냥 사과를 내밀었을 뿐. 돌연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몇 달 전 캡슐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 집 근처 백화점에 들렀다. 매장 안에서 한 아이가 우사인 볼트로 빙의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다치겠네. 여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갑자기 들이닥친 아이 때문에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고객이 커피를 쏟고 말았다. 다행히 화상을 입은 것 같진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다. 아이 어머니는 안 다쳤네 하는 눈빛으로 사내를 대충 흘겨보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려 했다. 사내는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어이가 없네 라고 말할 때보다 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요, 공공장소에선 뛰지 않게 하셔야죠. 소용없었다. 사내의 항의가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되레 더 큰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뭐요? 원래 착한 아이란 말이야. 당신도 아이 낳아봐. 뭐라고 할까? 그녀는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는 사회적 통념을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절규에 가까운 샤우팅과 얼굴을 찌를 듯한 삿대질로 말이다. 언행일치이자 지행합일이다. 나는 그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때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가족 오락관을 연상했다. 특정 출연자가 헤드폰을 쓴 채 다른 출연자의 입 모양만 보고 단어를 알아맞히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코너를. 사내와 아이 어머니가 충실히 재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뒷맛이 씁쓸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염치를 잃어버린 것 같다.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혀 놓고 그냥 내빼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버스나 기차에서 1시간 가까이 목소리 데시벨을 최대치로 높여 통화하는 사람도 자주 보게 된다. 옆좌석에 앉은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할까? 염치가 사치가 됐다고 할까? 염치는 본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한다. 염치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낮잡아 우린 얌체라고 부른다. 물론 사과는 어렵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노래도 있다. 엘튼 존이 목 놓아 불렀다. 미안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인 것 같아. 사과가 뭘까? 도대체 그게 뭐기에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우린 왜 미안해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을 승자가 아닌
패자로 간주하는 걸까? 사과를 뜻하는 단어 apology는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리스어 apologia에서 유래했다. 얽힌 일을 처리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지닌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승리의 언어가 사과인 셈이다. 사과의 한자를 살펴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사과의 사에는 본래 면하다 혹은 끝내다 라는 의미가 있다. 과는 지난 과오다. 지난 일을 끝내고 사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바로 사과인 것이다. 먹는 사과의 당도가 중요하듯 말로 하는 사과 역시 그 순도가 중요하다. 사과의 질을 떨어뜨리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하지만이다. 무엇 하지만에는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책임도 있어 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런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변질되고 만다. 사과에 하지만이 스며드는 순간 사과의 진정성은 증발한다. 언젠가 정중히 사과를 건네는 사람의 표정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는 어딘지 힘겨워 보였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왜일까? 엉뚱한 얘기지만 영어 단어 sorry의 어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안함을 의미하는 sorry는 아픈, 상처라는 뜻을 지닌 sore에서 유래했다. 그래서일까? 진심 어린 사과에는 널 아프게 해서 나도 아파 라는 뉘앙스가 스며있는 듯하다. 진짜 사과는 아픈 것이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 영화 종이 달의 주인공 리카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일하며 조금은 지루한 일상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한 그녀는 얼떨결에 고객 예금에 손을 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진다. 아슬아슬한 일탈을 이어나간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종이 달은 무슨 뜻일까? 과거 일본의 사진관이 처음 생길 무렵 초승달 모양의 가짜 달을 매단 채 한껏 폼을 잡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종이달은 가족이나 연인과 보낸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의미한다고 한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횡령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집으로 향하던 리카가 새벽 하늘에 걸려있는 초승달을 지그시 바라보는 순간이다. 이는 관객들에게 훔친 돈으로 누리는 행복도 행복일까, 가짜 행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 글쎄다. 리카의 행복은 진짜도 가짜도 아닌 어쩌면 사이비 행복이 아닐는지. 사이비. 비슷하기는 하지만 가짜인 것을 의미한다. 물건으로 치면 정교한 모조품이다. 사이비는 진짜와 비슷하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고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도 하다. 하지만 사이비의 생명은 짧다.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않다. 진실한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그 실체가 탄로나고 만다. 물건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감정도 그렇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별하는 요령이라도 존재하는 걸까? 특별한 방법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이야기가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다. 오래전 경제부 기자 시절 시중은행의 위폐 감별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슈퍼노트, 초정밀 위조 달러를 감별해내는 가짜 돈 전문가였다. 궁금했다.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가르는 잣대가 무엇인지. 그와 주고받은 대화를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사장님, 요즘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패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럴수록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가짜를 걸러내려면 진짜를 잘 알아야 하죠. 그렇군요. 그래도 가짜를 보면 뭔가 감이 온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너무 화려하면 일단 수상한 지폐로 분류합니다. 네? 화려한 게 위패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인가요? 위패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해요. 어딘지 부자연스럽죠.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지폐는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주만한 사연.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우 거의 모든 스크린 도어에 점자 표기가 돼 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올록볼록한 점자 표면을 살며시 더듬어 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 작은 점이 내겐 말 그대로 점에 불과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 또는 길이 될 테지. 우린 각자 처지에 따라 다른 게 많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지도 몰라. 슬그머니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다.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알파벳 B와 D가 헷갈리던 코울릭의 시절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 손때가 켜켜이 쌓여 광택까지 흐르던 여성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우화 비슷한 사연을 읽었다. 잡지를 덮을 즈음 글이 실린 매체와 이야기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구나 생각했다. 유치원 학예회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극으로 올려 연애 편지 한 줄 안 써본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맞댄 채 오 나의 영원한 줄리엣, 오 로미오 같은 대사를 절절하게 주고받는 것 같다고 할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낡은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당시 난 애늙은이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럴만했다. 등하교 때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했고 낯선 광경을 목격하면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의문을 품기도 했으니 말이다. 특히 동네 미용실 같은 곳에서. 여하튼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던 중년 사내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라고 외쳤다.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 말을 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귀옛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객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다들 사내의 아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승객은 딱하다는 투로 빈정거렸다. 맞아, 맞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아내는 사람들의 이 같은 시선과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몽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까닭을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가슴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일까? 가끔은 아쉽기만 하다.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 온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마음마저 축 가라앉은 날이었다. 6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우산을 맞잡은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부모라는 존재의 역할과 숙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웬만한 부모는 아들, 딸이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자식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거짓말이다. 부모의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무거워진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우산 밖으로 밀려난다. 조금씩 조금씩 어쩔 수 없이. 헤아림 위에 피는 위로라는 꽃. 모두가 귀가할 무렵 문을 열지. 손님이 있느냐고? 생각보다 많아. 아베 야로의 동명 만화를 영화화한 심야식당은 주인장 마스터의 중저음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다. 영화 심야식당에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와 복수의 요소가 없다. 게다가 극의 전개 속도가 한없이 느린 탓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감칠맛을 내는 MSG를 한 숟가락도 넣지 않은 요리를 천천히 먹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론 간이 안 된 콩나물국처럼 싱거운 결말과 온돌방 같은 따뜻함이 이 영화의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이 참 많은 듯하다. 해가 지고 상점마다 불을 밝히는 늦은 밤, 일상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몸을 이끈 채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온다. 사랑을 잃은 여자, 꿈을 잊은 젊은이,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마스터의 입이 아닌 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한다. 작은 화로를 이용해 마밥을 끓이고 케첩 소스를 뿌린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린다. 허름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가족과 친구, 좋은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추억을 한데 버무린다. 그리고 삼킨다.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그곳에서 마음도 달랜다. 사실 마스터는 그리 친절한 주인장은 아니다. 단골이 아니면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미소를 보이며 팔짱을 낀 채 손님을 맞이한다. 말수도 적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낀다.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견뎌온 듯한 그는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지 않는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며 늘 먹던 거로 같은 말로 덤덤하게 대꾸할 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 마스터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위로를 정제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 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런 멘트에 기운을 얻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기운 내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동사 알다가 명사 알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아는 행위는 사물과 현상의 외피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진득하게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 대입해봤으면 한다. 우린 늘 누군가를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한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겸상한 뒤 그 친구 말이야, 내가 좀 알지 라는 식으로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은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상대의 웃음 뒤 감춰진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좀 잘 안다고 겨우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알미 빠져있는 위로는 되레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